1월 말에는 실적 발표를 하고 오른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주식을 사람들이 팔았습니다. 이번 분기도 똑같이 그렇게 숙제를 냈는데 실적이 조금 좋으면 많이 오르고요. 조금 나쁘면 적당히 오르고 좀 많이 나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는 많이 빠진 정도였어요. 결국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AI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에서는 주가로 감당할 수 있다고 일단 받아들인 거죠. 결국은 이번에 케빈 워시 청문회를 통해서 뭐가 저는 확인됐다고 보냐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아주 적어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워시가 뭐라고 하냐면 금리 인하는 더 많은 미국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방법이고 이 자산 매입은 그 월스트리트만 좋은 거다. 그러니까 나는 금리 인하를 훨씬 선호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자산 매입을 중단할 때 어떻게 하겠냐고 워시가 말하냐면 트레저리하고 상의한다고 그랬습니다. 딱 짜맞춰 보면 일단 6월 달에 워시가 FOMC를 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은 테이블에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의 포인트는 재무부에서 그래 자산 매입 지금 일단 줄여봐. 그리고 금리 인하 나중에 할까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월 증시에 대한 전략이나 우리들의 스탠스 좀 어떻게 가져가야겠습니까? 저는 7대3을 약간 신봉합니다. 70은 저는 최소한 9월까지는 미국의 유동성이 잘 줄지 않을 거고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길지 질지 모르기 전까지는 또 70은 건드리는 거 아니다. 뭘 갖고 있으신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는 그게 맞는 전략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팔면 다시 못 삽니다. 일단은 저희가 뭐 무거운 얘기나 해외 쪽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가 5%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7천도 진짜 이렇게 손 뻗으면 닿을 수 있는 네. 숫자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서 또 위원님만의 뷰로 찾고 계신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만의 뷰가 있을 리는 없고요. 하루 갖고는 저는 오늘은 근데 약간 코스닥이 좀 안 오른 거 하고 예. 생각보다 오른 종목이 좀 적었던 게 좀 아쉽습니다. 오히려 하락 종목이 더 많았으니까. 더 많았고 네. 그리고 결국은 1월 말에는 빅테크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빅테크 주가도 빠지고 메모리 주식도 미국에선 빠졌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2월 달부터 주가가 많이 2월 달에 오르긴 했지만 미국은 빅테크가 발표했을 때 메모리 기업 주가가 사실 빠졌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애플까지 보면 아실 수 있는 게 빅테크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AI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구나. 돈을 벌면 메모리를 더 쓰겠지라는 게 저는 가장 크게 작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많이 팔았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장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슈가 있었다라고 봐서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는 엄청나게 오르고 코스닥은 잘 안 오른 모습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특히나 오늘 반도체 중에서도 그냥 반도체가 오르고 소프장은 그렇게 많이 오르는 면이 맞아요. 없었거든요. 네. 결국은 외국인 수급이 그동안 팔았던 게 회복되면서 대형주를 산 거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합치게 되면 거의 3조 몇천억을 샀습니다. 네.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그냥 외국인 수급으로 시장을 사는 관점으로 들어온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고 빅테크 실적이 잘 나왔고 그러고 나서 돈도 벌 것 같으니까 외국인들이 사줬다. 그래서 코스닥은 안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사실 말이 되는 오늘의 약간의 엇갈리는 흐름들이었고 그러다 보니 그 근원으로 이제 미국의 빅테크 쪽을 더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이후의 분위기들도 한번 정리는 해봐야 되겠고 지금의 무게추가 그래도 AI 쪽으로는 여전히 견고하구나라는 쪽으로 조금 더 무게추가 실려 있는지 아니면 이거 언제까지 감당 가능할 거야? 뭐 투자 규모도 그렇고요. 뭐 ROI에 대해서도 뭐 의구심들도 그렇고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까? 네, 이런 거죠. 우리가 주식이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고요. 예. 언젠가는 주식이 빠집니다. 네. 워렌 버핏이 1998년부터 주식을 팔아요. 97년 말부터. 그래서 99년에 워렌 버핏 수익률이 마이너스 20%였고 나스닥이 100% 오릅니다. 근데 이제 2000년부터 주식이 빠지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지금이 2000년 촌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한 거지 이게 AI 투자가 감당이 장기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는 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어차피 이제 실적 발표가 이번에 나왔고 네. 다음 실적 발표는 7월에 있을 거잖아요. 그때까지 감당 가능하다고 사람들이 믿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주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1월 말에는 실적 발표를 하고 오른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1월 말부터 2월 말에 엔비디아 실적까지 실적 발표를 아무리 잘해도 주식을 사람들이 팔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적이 조금 좋으면 많이 오르고요. 조금 나쁘면 적당히 오르고 좀 많이 나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는 많이 빠진 정도였어요. 네. 애플 실적도 보시면 뭐 좋았는데 그걸 막 이렇게 열광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큰 주식이 4% 가까이 오르더라고요. 네. 결국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AI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에서는 주가로 감당할 수 있다고 일단 받아들인 거죠. 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오른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현재까지는 재무제표로만 보면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현금 흐름으로 아직은 투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하는 게 뭐 50억 불을 했네, 몇억 불을 했네 이런 거는 그냥 뭐랄까 예비나 자사주 매입 때문에 하는 거지 현재 진짜 빅테크들이 돈이 부족해서 채권 발행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예. 그런 차원으로 보면 일단 중간 선거 전까지 저는 여전히 9월까지 장을 좋게 보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빅테크 투자가 감당 가능하다고 사람들이 믿고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이번 실적을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1월 말 실적 발표 때랑 지금 발표 때랑 결코 실적의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다. 네. 똑같아요. 그때도 빅테크는 실적이 좋다라고 말했고 그때도 빅테크는 캐펙스를 잘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때는 투자자들이 나는 그거 못 믿겠어. 팔 거야. 였고요. 그래서 마이크론도 400불 넘었던 게 $300 중반까지 빠집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올랐었지만 예. 지금도 비슷한 정도로 실적을 잘 내고 비슷한 정도로 캐펙스를 했는데 주가가 오른단 말이죠. 이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거기 때문에 실제로 감당 가능한지 아닌지가 그렇게 지금은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2, 3년 전부터 위기감이 들 때마다 나왔었던 문제 제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은 이게 ROI가 됐든 뭐 감당 가능하냐 마냐가 됐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7월 발표 전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판단하면 이제 우상향을 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 6월 달에 케빈 허쉬가 와가지고 예. 갑자기 금리를 올린다. 네. 이러면 다시 안 믿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겠죠. 이거는 아닌가 보다 하고 이런 거지. 이미 회사들은 감당 가능하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고요. 네. 작년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네네. 그걸 시장이 믿어주냐 안 믿어주냐의 싸움이고 네. 과거를 좀 되돌아보면 결국 IT 버블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1999년에 미국의 주요 인터넷 기업들, 광통신 기업들 이런 애들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 대비 설비 투자가 한 80까지 올라가요. 예. 80까지 올라갈 때는 주가의 고점이 아니었는데 2000년이 되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합니다. 네. 이땐 진짜 돈이 부족한 거죠. 그때가 2000년 1분기인가가 나스닥의 고점이었고 S&P는 2000년 9월인가가 고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투자 규모가 올해 게 얼마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투자 규모는 아직은 현금 흐름으로 감당이 되고 거기다 빅테크 기업들이 현금도 많이 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올해까지는 감당 가능하다는 걸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올해까지 감당 가능한 걸로는 주식을 어디까지 땡길 수 있냐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네네. 저는 그걸 이제 중간 선거 전인 9월까지를 현재 보는 거고 네. 이게 더 가려면 사실은 내년도 감당 가능하고 드디어 내년부터 돈을 버나 보다라가 되면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올해 5월 지금 4일인데 내년에 미국 회사들이 투자를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AI를 너무 부정적으로 이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뭐 항상 7대3을 주장차 주장하고 전 6,300 저희 회사 유튜브에 6,300부터 현금을 써가지고 제가 현금을 좀 6,000에 더 쓰려고 했다고 얘기했다가 다 못 썼단 말이에요. 남았던 30을 조금 남겨놨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많이 올랐으니까 다시 갖고 있는 현금을 일부 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거지. 내가 저점에서 사가지고 고점에서 다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진짜 무리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의 빅테크들의 어떤 AI 캐펙스를 정당화할 정도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담보가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앞에서 들어보니까 이 질문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현재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기업들 주장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알파벳 같은 회사 이번에 실적 발표가 잘 나오고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알파벳은 클라우드 매출 증가율이 엄청나게 계속 나와요. 맞아요. 네. 사실 마소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저는 두 개가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알파벳은 3등 기업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성장률이 더 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등 기업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당연해요. 네. 아마존은 1등이니까 더 떨어지는데 아마존은 오르고 알파벳은 오르고 마소는 빠졌단 말이에요. 결국 전 이거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거고 거기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투자하면 우리가 보는 그런 챗GPT 이런 게 아니라 봐라. 클라우드를 쓰는 우리 고객들, 뭐 광고를 하는 고객들이 AI로 더 많은 광고를 쓰고 더 많은 클라우드를 쓰기 때문에 좋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하고 있고 네. 지난 분기에는 그렇게 숫자를 냈음에도 사람들이 안 믿어준 거고 이번 분기도 똑같이 그렇게 숫자를 냈는데 이번에는 믿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벌지는 이미 회사들이 작년부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계속 그거를 이제 의심하는 거죠.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의심하는 건 뭐 사람들의 당연한 본능인 거니까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데 네. 다만 지난 분기랑 이번 분기가 절대 숫자가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은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졌다라고만 이해하시는 게 저는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아, 결국 바뀐 건 심리구나. 그러면 지금의 상황들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그러면 요즘에 제가 더 애매하게 보고 있는 연준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전쟁 여파가 있고 인플레 자극이 되고 물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연준 내에서도 뭐 목소리가 여러 갈래로 나옵니다. 그리고 연준 내부적으로도 시기가 시기지 않습니까? 이제 파월은 뭐 레임덕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다음 의장이 어떤 스탠스를 보이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인포맥스 라이브 통해서도 많이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의 연준 상황들이나 아니면 방향성은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의 연준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조직의 지도자가 곧 바뀌고 네. 그 지도자 밑에 쭉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이 사람 말을 듣나요? 안 들어요. 약발이 좀 떨어지죠. 약발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뒷방 아저씨예요. 이제 네,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 우리가 이걸 자꾸 당위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당위적인 얘기를 하러 온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하러 온 거고 파월이 4월에 무슨 말 했다는 거 분석하는 것 자체로 정말 저는 쓸데없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지금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저는 오히려 4월 21일에 있었던 캐비너시의 청문회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미국장 아침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가 확인해 보시 제가 기억이 맞던데 캐비너시 청문회 하기 전에 미국장이 한 며칠 쉬었습니다.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주식이 미국에서 17, 18 이렇게 조금 좀 하락해요. 특히 네. 마이크론도 한 7, 8% 빠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안 빠졌었더라고요. 우리나라 좀 대단한데 그리고 워시 청문회 하는 날 마이크론이 급등하고 그때부터 쭉 올라갑니다. 100불 훨씬 더 많이. 결국은 이번에 캐비너시 청문회를 통해서 뭐가 저는 확인됐다고 보냐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아주 적어졌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청문회를 하게 되면은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 공화당은 서로 반대니까 이제 질문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럼 민주당에 있는 상원의원들은 뭐만 물어보냐면 워시 재산 뭐야 안 팔아 뭐 트럼프한테 약속했어 이거만 계속 물어봤습니다. 정말 계속 제가 우리나라 청문회도 절대 안 보는데 미국 청문회를 제가 다 봤습니다. 이거를 네. 켜놓고 그것만 계속 물어봐요. 정말 금리 인상의 인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전자도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고 공화당도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상원의원,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상원의원. 트럼프 대통령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계속 자기 의견 얘기하다 끝났습니다. 특별히 질문이 없었고 유일하게 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친했던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네. 그 사람들이 뭘 물어보냐면 물가가 올랐으니까 금리 올려야 돼요가 아니고요. 네. 그런 질문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뭘 물어봤냐면 워시 씨, 당신은 이 자산 매입하는 거하고 금리 인하하고 어떤 걸 더 선호하나요라고 물어봐요. 이건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네. 워시가 뭐라고 하냐면 금리 인하는 더 많은 미국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방법이고 이 자산 매입은 그 월스트리트만 좋은 거다. 그러니까 나는 금리 인하를 훨씬 선호한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산 매입을 중단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산 매입을 중단할 때 어떻게 하겠냐고 워시가 말하냐면 트레저리하고 상의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미국 재무부죠. 정부랑 상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요거에서 이제 딱 짜맞춰 보면 첫째, 그 어떤 연준 위원들도 금리 인상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네. 없죠. 그러니까 연준 위원이 아니라 상원 위원들이 그걸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워시도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면 일단 6월 달에 워시가 FOMC를 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은 테이블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6월에 와서 얘기하면 나도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청문회 기간에 하는 동안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옵션을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럼 지금의 포인트는 금리를 내리려면 지금 하고 있는 자산 매입을 줄여야 되는데 네. 이 자산 매입을 줄이는 건 재무부랑 얘기하겠다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들은 자꾸 자산 매입을 줄여놓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만약에 재무부랑 상의를 하는데 재무부에서 그래 자산 매입 지금 일단 줄여봐. 그리고 금리 인하 나중에 할까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반대가 되겠죠. 워시 당신이 금리 인하를 충분히 해서 이 자산 매입을 만회할 정도로 금리 인하를 그게 논문도 있거든요. 시카고 대학 논문이 있고 그런 거든 모든 논리가 있으니까 네. 그거에 맞게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고 싶다면 당신이 그만큼 금리 내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연준이 할 일은 중간선거 전까지 유동성이 너무 부족하지 않게 관리하는 자세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고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됐든 자산 매입 지속이 됐든 간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는 방향으로 연준이 최소한 중간선거 전까지는 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가 됐든 아니면 자산 매입 중단이 됐든 어떤 게 먼저가 됐든지 간에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그게 쉬울까라는 걱정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 자체가 이게 그러면 나중에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거. 매크로 환경 이것도 우리가 당위적인 걸 얘기하지 논리를 갖고 얘기하지 말고 이거는 예. 잘 보세요. 워시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물가를 볼 때 일시적인 물가는 안 보겠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그에 대해서 관세 얘기도 하고 전쟁 얘기도 하면서 예. 핵심적인 것만 갖고 물가를 자기가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밑밥을 깔았다고 보는 게 금리 인하를 하든 자산 매입을 계속 지속하든 간에 지금 있는 전쟁 관련된 이슈가 끝나면 물가 빠진다고 예를 들어 베센트는 그러잖아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쟁 끝나면 유가 엄청 빠진다면서요. 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지금 있는 일은 되게 일시적인 일인 거니까 당연히 금리 인하나 이걸 주장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경제가 좋고 금리가 올랐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금리를 안 내려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심지어 지금 QE 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너무 중독이 돼 있고 예를 들어 작년에 파월이 QE를 시작할 때 뭐 QE라는 표현을 싫어하니까 파월이 자산 매입이라고 할게요. 무슨 되게 길어요. 그 이름도. 그걸 할 때도 원래는 되게 단기 자금이 부족했거든요. 그럼 단기 자금이 부족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현금이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되죠? 원래 내 자산을 팔아가지고 현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의 투자자들이 계속 파월한테 쫓아가서 나 현금 없다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결국 파월이 자산 매입을 하는 방법의 유동성을 공급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져서 탄핵이 지속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정치적인 혼란이 오면 그때는 정말 논리적으로 갈 거예요. 예를 들어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가 오르고 하니까 나는 금리 못 올려, 못 내려가 되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닌 그 전까지는 어떤 논리를 만들어도 자산 매입을 지속하거나 금리 인하를 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라고 보고 3월 달에 연준에서 이제 그 SEP를 냅니다. 경제 전망 발표치를 내는데 아직도 내년에 미국의 GDP 성장률이 올해보다 떨어집니다. 올해는 2.4로 돼 있고 내년은 2.3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올해 미국의 GDP가 얼마인데 우리가 보는 내년은 얼마다. 근데 올해보다 내년 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적으로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려울까요? 저는 하나도 어렵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만약에 제가 틀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물가가 뭐 3, 4 왔다 갔다 하는 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는데 막 예를 들어 2022년처럼 8, 9가 이러면 이제 이거는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 물가가 그렇게 갈 거냐는 거죠. 그때도 물가가 그렇게 갔던 거는 유가 때문이 아니에요. 유가도 있었지만 그 전부터 이미 코로나로 돈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21년에 그 풀린 돈을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공급망 충격까지 있어가지고 재화 가격이랑 서비스 가격이 다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모습은 없는 거거든요. 유가 빼고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충분히 워시가 자기가 청문회 때 말했던 것처럼 일시적으로 물가가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일시적인 물가 움직임은 안 볼래 라고 얘기해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죠. 그러면 주가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으로 보면 빅테크나 성장주들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겠네요. 저는 이제 9월까지 S&P 8,000 이거는 제가 작년 11월에 연간 전망 쓸 때부터 썼던 거니까 아직 예. 변함이 없고요. 기본적으로 S&P 500은 6,300에서 8,000 정도의 레인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예. 6,400을 잠깐 깼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그림이라고 보고 지금 만약에 진짜 유동성이 제 생각대로 좀 더 계속 공급이 되고 주식시장에 대한 트럼프나 베센트나 워시의 지지가 생긴다면 당연히 그로스 스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포인트들을 워낙 잘 짚어주셔서 이제 성장주에 대해서도 얘기를 잠깐 한번 드려봤고 오펙 얘기도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UAE가 이제 오펙 탈퇴 시사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제 말을 하면 공급 과잉 이슈로 다시 뭐 현상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까지 지금 시나리오들 나오고 있는데 이 사안은 좀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또 반대로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만약에 진짜로 이 오펙 탈퇴가 그렇게 큰일 현재로서 큰일이면 유가가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게 지금 호르무즈가 막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유가가 안 빠지는 건 인정하겠는데 네. 만약에 오펙을 UAE가 탈퇴하는 게 그 정도로 심각하고 뭔가 이 시스템을 크게 좌우하는 거라면 네. 그래도 유가가 빠지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빠질 거라면서 전쟁 네, 끝날 네. 거니까. 근데 유가가 잘 안 빠지잖아요. 그럼 이게 정말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헷갈린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 이란에서 자기들의 공격받은 거를 약간 뭐랄까 좀 보복하기 위해서 두바이도 공격하고 막 이랬단 네. 말이에요. UAE 입장에서는 이란이 물론 파가 다르긴 하죠. 이슬람교 파가 다르긴 하지만 내 형제인 줄 알았던 사람이 원래 두바이라는 곳이 약간 중동의 뭐 스위스 비슷합니다. 제가 옛날 갔을 때도 거기 계셨던 분이 해주신 얘기 중에 하나가 암묵적으로 약간 두바이는 좀 안 건드리는 분위기가 있다. 네. 왜냐하면 다 중동 부자들이 와서 돈 쓰고 놀고 이러는데 왕들이 와서 노는 데마다 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동네인데 걷다가 쐈단 말이죠. 저는 제일 기억나는 게 전쟁 때 그 7성급 호텔이라고 바다 끝에 나와 있는 이렇게 돛담배 모양 호텔이 있거든요. 네. 그 하룻밤 2,300만 원 한답니다. 저도 뭐 가본 적은 없는데요. 거기에 약간 조그만 드론이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드론 때문에 무너지거나 하진 않죠. 근데 제가 하루에 200만 원 주고 그 방에서 자는데 옆방에 드론이 맞아가지고 불타고 있어요. 거기 계시고 싶으세요? 절대 못 있죠. 절대 못 있잖아요. 이거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UAE 입장에서도 그냥 앞으로 나는 역시 미국 형밖에 없어 라고 생각한 걸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공급 조절은 UAE가 공급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에는 훨씬 못 미치거든요. 네. 미국하고 맞춰서 공급하면 돼요. 어. 그래도 미국이 생산 많이 하면 좀 줄이고 뭐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 신 오펙은 아니고 신 미국 UAE 뭐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네. 미국이 50만 더 하면 얘가 50만 줄 이래도 되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으로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훨씬 맞다라고 보고 있죠. 그러면 그것도 한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뉴스가 많이 돼서 제가 중요한 뉴스입니다. 여쭤보는 중요한 건데 뉴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오펙 내에서 지금까지 견고하게 쌓여 있었던 카르텔도 무너지고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반대급부로 선물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좀 좀 커질 수 있다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이제 선물 시장이라는 건 원래 변동성이 크고 선물이라는 게 원래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해지용으로 생긴 거잖아요. 뭐 미래에 10년은 좀 심했다. 몇 달 후의 가격을 모르니까 나는 몇 달 후의 가격을 픽스하고 싶어서 그 가격에 팔고 네. 사는 사람은 나는 지금 기름은 필요 없는데 6개월 후에 기름이 필요하고 지금 정도 유가면 더 떨어지더라도 난 지금 정도면 괜찮아라고 해서 그 유가를 하느라고 선물 시장이 생긴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선물이 워낙 이 배수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막 흔들고 우리 지금 유가 우리 말씀하실 때 현물 가격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네. WTI도 선물이고 브렌트도 선물이고 몇 얼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펙에서 나가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별 관계 없다. 왜냐하면 선물 트레이더들은 다 미국하고 싱가포르하고 뭐 이런 데 앉아서 열심히 트레이딩 하는 건데 네. 그 사람들은 아주 조금이라도 먹으려고 트레이딩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면 코로나 때처럼 마이너스 유가가 되는 거죠. 내가 선물 플레이 많이 해놨는데 네. 이걸 아무도 안 받아준대.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참고 있는 사람한테 가갖고 빌어서 돈을 주고 넘기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나 파산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건 너무나 선물 시장으로서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얘 때문에 선물 시장이 더 변동성이 커진다? 그거라기보다는 그냥 선물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냥 사람들의 말이 아닐까라고 저는 더 보는 편이에요. 저도 거기에 한 표를 더 던집니다. 근데 이런 뉴스들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뉴스는 나올 수 있죠. 네, 이런 걱정들을 그러니까 사실 이게 꼬꼬무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이런 현상들이 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유가는 마지막 이것만 혹시 위원님께서는 유가에 대한 밴드를 올해 하반기까지 어느 정도로 혹시 좀 예견하세요? 유가는 일단 첫째 EIA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공짜로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주는 데 중에서 유일하게 유가 전망을 하는데 EIA인데 EIA는 하반기가 가면 다시 $80 이하로 떨어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EIA는 미국 에너지청이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에서 최대한 기름을 많이 생산하는 조건으로 그걸 한 것 같고 전쟁도 끝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전쟁 꺼지면 기본적으로 뭐 올해 작년 말에 유가가 60불 이하로도 갔었는데 거기까지 갈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정부에서 유가를 컨트롤하는 걸 보면 60에서 $80 정도를 매우 원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유가에 대해서도 그 전략 비축유를 매입하는 가격이 57불, 64불 뭐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그 유가 올랐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 때 방출했던 거를 내가 언제 사겠다고 발표한 게 57, 64, 67 뭐 이렇게 단계가 있거든요. 그 정도가 이제 미국에서 생각하는 저점인 거고 위쪽으로는 $80, $90 넘어가면 확실히 미국의 생산량이 확 늘어요. 그건 이제 매주 알 수 있거든, EIA 데이터로. 그걸 이제 못 믿겠다 이러면 이제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데 그런 분도 있으니까. 근데 EIA에서 매주 자기네 생산량을 준단 말이에요, 미국 생산량을. 그걸 그려보면 $80, $90가 되면 생산량이 확 늘어납니다. 지금도 유가 오르니까 생산량이 많이 늘고 수출도 엄청 늘었거든요. 그러면 유가의 고점은 그 정도로 보는 게 맞겠다, 전쟁이 없다면. 저는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쾌한 그 뭐랄까 근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설명을 해주시니까 동의가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일단 오늘 시장에 급등도 있었으니까 5월 하면 이게 맞든 틀리든 간에 항상 나오는 말이 세리메이다 보니까 그렇죠. 오늘의 첫 거래 가지고 이걸 뭐라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세리메이 주체는 개인이었고 외국인과 기관은 또 한 6조 5천억어치를 또 샀습니다. 5월 증시에 대한 전략이나 우리들의 스탠스 좀 어떻게 가져가야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7대3 이제 우리 회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나 여기서 가끔 보시는 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는 7대3을 약간 신봉합니다. 제가 다른 재산 말고 주식하는 금액이 있으면 70이 주식이고 30이 현금인 거다. 30 현금 언제 쓰는 거냐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주식 5,050 이렇게 갈 때 쓰는 거고 구조적 약세장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다면 이게 경기 순환적이거나 이벤트 드리븐으로 약세장인 걸 우리가 믿으면 그때 요 30을 쓰는 거고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제 ETF 투자밖에 못하지만 6,500이 깨지면서부터 갖고 있는 30을 쓰기 시작해서 6,300까지 됐을 때 20%를 썼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 유튜브를 찍었지만 6,000 가면 다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6,000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남았단 말이죠. 그러면 20% 그때 사놓은 게 미국 주식 기준으로 벌써 900포인트가 올랐으니까 15%가 올랐잖아요. 수익이 15%가 적나요? 만약에 제가 지수를 안 사고 반도체를 샀으면 한 3, 40 났겠죠. 그 20이. 저는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당연히 그 20은 다시 차익 실현하는 게 맞는 거죠. 사람들이 항상 실수하는 게 이걸 다 팔고 다 사는 쪽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실수를 좀 많이 한다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으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지난달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5,100에서 6,400 갔으니까 한 30%쯤 올랐어요. 한 달에. 그렇게 1년 오르면 복리가 아니고 달리로 계산해도 360%입니다. 그렇죠? 곱하기 12 하면 되니까. 그리고 오늘 코스피가 5% 올랐는데 영업일이 20일이잖아요. 이대로 오르면 그러니까 달리로 복리면 말도 안 되고요. 그러면 100%잖아요. 숫자가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럼 당연히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조정이 왔을 때 또 그러면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얘기한 거 막 다 나옵니다. 뭐 파월이 뭐 금리를 좋은 거다 갖다 올리네. 붙이겠죠. 뭐 빅테크 아까 질문하신 게 너무 다 좋은 네. 질문인 게 빅테크가 돈을 못 벌 거네. 유가가 오를 거네.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그럼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이거 또 30, 50%짜리 하락인가 보다. 아, 그러면 그때 또 주식을 팔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때 현금 있으면 그럴 때 이제 예를 들어 SK하이닉스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항상 사라고 했던 그 종목이 지금 다시 140만 원이 됐는데 네. 얘가 또 110, 100 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 살 수 있어야 되죠. 저는 그렇게 5월 달을 하는 게 매우 적합하다라고 보고 지금 끝까지 다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네네. 어느 정도는 내가 예를 들어 있는 현금을 썼을 거잖아요. 혹시 제 말을 따라 하신 분이라면 6천 얼마, 5천 얼마에서 샀을 거잖아요. 네. 그게 지금 수익이 코스피는 세상에 한 40% 났고 나스닥은 한 20% 가까이 났고 네. 그다음에 반도체도 한 40 났잖아요. 네. 저는 그 적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한 달 조금 넘게 만에 그 정도 수익은 실현해도 좋다라고 저는 보죠. 요 나머지 30에 대한 거. 70은 저는 최소한 9월까지는 미국의 유동성이 잘 줄지 않을 거고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길지 질지 모르기 전까지는 요 70은 건드리는 거 아니다. 뭘 갖고 있으신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는 그게 맞는 전략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한때는 매해 8% 수익을 내는 게 목표였던 때도 있었는데 5%인 적도 있었어요. 옛날에 금리 1%일 때는. 네. 근데 지금은 20%라고 하면 다들 성에 안 차셔가지고 한 달에 20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글쎄요 좀 많이 무뎌졌다고 해야 되나 이런 급등에 대해서 그리고 세리메이라고 한다면 내 포트에서 그러니까 100%를 다 빼느냐 이렇게 극단적으로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네. 지수의 밴드나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부분적으로 그 30 가지고 비중을 조절하는 저는 그림이- 항상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7대 3. 전 7대 3을 왜 그냥 주자냐면 심플하게 제가 70을 뭘 샀는데 그게 반토막이 혹시 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70을 샀다는 얘기는 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애를 샀을 거잖아요. 네. 그게 반토막이 날 때 남은 30을 다 쓰면 더블업이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전 보통 7대 3 비율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죠. 주식하는 계좌에서. 그래서 네네. 보통 30 하는 계좌, 저는 이제 계좌 하나밖에 못 쓰지만 예. 규정 때문에 일반적인 분들은 30 하는 계좌 따로 70 하는 계좌 따로 쓰시면 돼요. 70을 안 보면 되니까. 네. 내가 잘 골라놨다는 가정하에선 요거 갖고 매매하시면 되죠. 순간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쓱 지나갔습니다. 네. 그 30을 이렇게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는 네. 첫 매수할 때 그 전에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70짜리 일단 첫째로 네. 사이클을 시장이 구조적 약세장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이게 리만이나 IT 버블이나 뭐 1차 오일 쇼크나 대공황 같은 건지 네. 예를 들어 작년에 관세 이슈 났을 때 똑같이 다 걱정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SVB 파산 때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 얘가 구조적으로 나를 두드려 패는 애인지 일시적인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장이 그렇게 살아있다는 전제하에서 내가 예를 들어 70이 그냥 S&P 500이어도 돼요. 이런 거면 안 건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30 갖고 이제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네. 다 팔면 다시 못 삽니다. 그렇죠. 그거 다 팔고 다 사실 수 있는 분이면은 이미 샀겠죠. 엄청난 고수예요. 엄청난 고수. 정말 엄청난 고수. 네.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출연진들보다도 훨씬 더 고수. 네. 정말 다 팔고 근데 내가 실수했네. 그 다음날 그 위에서 사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제가 가서 배워야 됩니다. 아, 동의합니다. 그 정도면 진짜 엄청난 고수세요. 네, 그래서 다 파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7대 3의 그 뭐 법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저 규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규칙도 아니고 그냥 저의 주장이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물론 뭐 세리메이라는 격언이 있을지언정 지금 그때 지수 상황과 주가 상황에 맞게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워낙 이것도 역시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라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흐름들까지도 이렇게 살펴봤고요. 연구위원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한상희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